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배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내용은 젊은 뇌졸중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허 교수님 진료를 보실 때 뇌졸중 환자를 굉장히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젊은 뇌졸중 환자를 자주 보시는 편일까요? 네. 사실 예전보다는 요즘에 특히나 좀 더 많아진 것 같이 느끼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젊은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뇌졸중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뭐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약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젊은 뇌졸중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졸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허혈성 뇌졸중과 이제 출혈성 뇌졸중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혈성 뇌졸중은 흔히 말하는 뇌경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혈관이 막힌 것이 출혈, 막힌 것이 경색, 터진 것이 출혈이 되겠죠.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이제 뇌혈관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신경학적 이상을 보일 때 그런 현상을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고, 그것은 혈관 문제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즉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젊은 나이에서 뇌졸중은 어떻게 다를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다르면은 그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이 다를 수가 있고 예후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위험 인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뇌경색은 뭐 혈압이나 당뇨나 담배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좀 위험 인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젊은 나이의 뇌졸중 환자분들은 그런 위험 인자가 좀 다르고 결국 뇌졸중의 원인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젊은 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 사실 뭐 젊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딱 숫자로 자르기는 어려운데, 허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젊은 나이 뇌졸중이란 보통 몇 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서도요. 저는 한 40세 미만 정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나이의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게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의 뇌졸중 환자들 아무래도 원인이 좀 연세 드신 분들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도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좀 생각도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국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보통 45세 미만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45세 미만의 어떤 뇌졸중의 환자 비율을 보면은 전체 환자군 중에서 45세 미만은 뭐 2012년도에 5%, 4% 이렇게 4,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45세 미만은 사실 굉장히 적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자, 일단 전체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뇌졸중의 두 가지 타입 중에서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많습니다. 사실 뭐 예전엔 뇌출혈이 또 많았던 데이터도 있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뇌경색 환자가 좀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44세 이하의 데이터를 보면은 뇌경색보다 오히려 뇌출혈이 좀 많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원인을 결국 아는 것이 중요한데, 뇌경색은 보통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이제 있고, 이런 걸 이제 어떤 좀 고식적인 뭐 위험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심장, 뭐 부정맥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뇌경색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혈압이나 뭐 당뇨, 어떤 특히 심장 질환 이런 것들 보통 연세 있는 분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뇌경색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뇌출혈은 조금 다른데 이제 역시 혈압이나 흡연, 과음, 약물 같은 게 영향을 주는데 이런 혈관 기형이나 뇌동맥류 같은 것들이 또 꽤 중요한 이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특히 혈관 기형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뇌출혈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고혈압 유병률을 이제 연도별로 이제 쭉 본 건데 이쪽에서 보이는구나. 이제 제일 밑에 요 노란색이 19에서 29세.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그냥 쭉쭉쭉 상승을 합니다. 당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면은 거의 없고 나이가 10살 많아질 때마다 이렇게 단계별로 상승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고혈압, 당뇨 같은 고전적인 위험 인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뇌경색의 어떤 위험도를 올린다라는 말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젊은 나이의 뇌졸중 환자들은 바꿔 말하면은 이런 고전적인 위험인자, 즉 혈압이나 당뇨와 무관하게 다른 원인으로 이제 생기는 그런 비율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경색의 원인, 청년기 뇌경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젊은 나이의 뇌경색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게 혈관 질환, 심장 질환, 혈액 질환 등등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원인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경험적으로 보실 때는 젊은 분들 뇌경색이 오실 때 보통 어떤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교수님께서? 저 원래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배우기에는 동맥박리라든가 이런 이제 좀 질환, 혈관 자체 질환, 모야모야병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그런 성인병이라고 하는 축성경화증이 꽤 많은 것 같으세요. 젊은 환자들한테서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아마 말씀을 잘 해주시겠지만 이런 죽상경화증은 어떤 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하긴 하지만 어떤 유전적 요소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잘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인데 요즘은 좀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모르고 넘어갔던 그런 위험인자들도 좀 밝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젊은 뇌경색 환자분들이 오면은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뭐 모야모야병이든 동맥박리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죽상경화증 환자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질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좀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야모야병은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게 여쭤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그런지 이제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스즈키 박사라는 분이 이 병을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일본 말입니다. 이제 혈관이 막히면서 근데 혈관이 막히면은 뇌가 바로 죽느냐? 서서히 막힐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막히면은 그 이제 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혈관들이 이제 새끼일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새로운 혈관들이 마치 이게 연기가 모락모락 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생긴다라고 이 모양을 가지고 모야모야라는 이름을 붙인 게 모야모야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젊은 나이에 뇌졸중은 모야모야병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모야모야병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심장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심장 문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장의 어떤 선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뭐 감염증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끝도 없이 많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어 점점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열린 타원 구멍
구멍, 난원공 개존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꼭 뇌졸중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편두통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질환인데요. 이제 심장은 이제 이런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서 한번 또 얘기할 게 있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혈관, 순환기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맥은 이 산소가 이제 막 공급된 좀 깔끔한 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맥은 한 번 다 이제 각 기관들이 에너지를 쓰고 산소를 공급받은 다음에 씻겨져 나온 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지저분한 피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맥이 이렇게 우심방, 우심실로 모여서 폐에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깨끗한 피가 돼가지고 이제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이제 뇌를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 이제 혈류를 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맥 쪽에는 혈전 같은 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얘들이 이제 폐로 넘어가면서 혈전들이 사라지고 깨끗한 피가 돼서 이제 우리 뇌나 뭐 각종 장기에다 깨끗한 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샛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샛길이 있으면은 이런 혈전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지저분한 피들이 바로 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얘들이 깨끗해질 찬스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뇌를 포함한 여러 장기로 이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혈전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운이 나빠서 뇌혈관을 막으면은 이제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치료를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합니다. 막아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막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술을 많이 권하시나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원인이 이거라고 판명되는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그 난원공 개존증은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해도 뭐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도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고 실제로 뇌경색의 범인이 아닌데 뇌경색의 범인은 뇌경색을 일으키는 범인은 따로 있지만 그냥 우연히 요 난원공 개존증이 이제 동반되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시술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앞서 얘기한 대로 젊은 환자분들은 뇌경색을 일으키는 전통적인 그런 위험 인자들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환자분들은 이런 시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뇌정맥 혈전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요거 때문에 아까 심장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했었는데요. 얘기한 대로 우리 순환 계통에는 동맥과 정맥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고 사실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맥의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즉 우리 뇌에다가 뭐 산소를 공급하고 포도당을 공급할 그런 깨끗한 그런 신선한 피가 가는 그 동맥이 탁 막혀버리면은 뇌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뇌가 죽는다. 이런 것이 이제 뇌경색인데 이제 뇌에도 정맥이 있습니다. 뇌에서 뭐 한 바퀴 다 씻겨 나온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길이 이제 뇌 정맥이 되는데 거기에도 이런 혈전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맥이 막히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이라면 최근일 수 있는데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요즘 다시 또 한창 많이 환자분들이 발생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2021년쯤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 이후에 이런 뇌정맥 혈전증이 부작용이 보고가 되면서 한때 좀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던 그런 질환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드뭅니다. 굉장히 드문 편이고, 그래서 모든 뇌졸중의 한 0.5에서 1% 정도만 차지하는 수준이고, 100만 명당 뭐 13에서 16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리포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뇌경색과 뇌출혈과 무엇이 다른가? 얘기했듯이 지금 동맥이 아니고 정맥에 대한 것이고, 정맥이 막혔다. 그러니까 동맥은 이제 신선한 피를 막 공급해서 뇌를 먹여 살리는 건데 거기가 막힌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맥이 막혔다라고 해서 그 즉시 뇌가 막 죽어버리냐? 사실 그런 일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뭐 생길 수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은 꼭 그런 코스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쪽에 혈관이 막혀서 혈류 순환이 안 되면서 그 2차적으로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요. 자,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보통은 이제 뇌정맥혈전증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뇌동맥혈전증, 그러니까 즉 뇌경색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이루어졌던 2004년 꽤 오래된 연구이긴 한데요. 거기 이제 있던 이제 그 뇌정맥혈전증의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했던 연구입니다. 보면은 결국 혈전 성향, 혈전이 잘 생긴 어떤 성향을 가진 비율이 높더라. 그러니까 뭐 혈압이 어떻고 당뇨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모종의 이유로 혈전이 잘 생기는 결국 혈액 응고 질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유전적 요인이 한 22%, 또 후천적인 요인이 한 15%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비교적 젊은 여성분들에게 조사했을 때 경구피임제 복용이 한 54%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구피임제 복용이 이제 뇌정맥혈전증의 발생 위험도 한 6배 정도 높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경구피임제는 되게 많은 분들이 복용하는 건데, 혈전증이 무서워서 약을 쓸 사람이 못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꽤 유명한 부작용이라는 부작용일 수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당연하게 이 전문 의료진과 이제 상담 후에 약을 받아야 되는 것이 경구피임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그런 경구피임제가 이런 혈전 성향과 조금 더 관련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적절한 경구피임제 선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신 전후로도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뇌정맥혈전증의 증상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통이죠. 그렇죠. 네. 두통, 이게 이제 뇌경색 환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환자분들 이렇게 외래에서 올 때 두통을 나 머리가 아파서 안 돼, 뇌경색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다. 사실 거꾸로 비율. 그러니까 두통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뇌경색인 경우는 너무 적죠. 그렇죠. 그래서 뇌경색이 있을 때 뭐 뇌가 붓고 혹은 뭐 혈관이 찢어지는 뇌경색이 생긴 거는 두통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의 뇌경색은 두통을 유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뇌정맥혈전증은 두통이 대표적인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연구였었는데요. 조사해 보면은 두통이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됩니다. 88%, 거의 10중 8구는 두통을 동반하더라라는 얘기고, 근데 두통이 이제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두통만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진단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뭐 그냥 뭐 잠 못 자서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쭉 보면은 너무 제각각입니다. 어떤 동반된 신경학적 증상, 뭐 편마비라던가 뭐 구음장애, 어떤 뭐 의식 저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각각이어가지고 사실은 이 뇌정맥혈전증은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나마 가장 흔한 그 증상이 경련 발작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련 발작했으면 응급실로 오시겠죠. 사실 오히려 여기까지 됐으면은 진단이 오히려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없이 정말 두통 단일 증상으로 할 땐 사실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어떤 특정 그 뇌에 그 영양분을 공급한 특정 혈관이 막힌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그 정맥이 막히면서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서 뇌가 붓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생기면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두통은 얘기했듯이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두통이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뇌정맥혈전증의 특징이고 치료는 사실 약물 치료가 대세이죠. 그래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기본은 이제 항응고제나 약물 치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얘기를 바꿔서 젊은 나이에서 두통은 뇌졸중 증상인가?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빈도가 잦아가지고요. 적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은 이제 원발성 두통, 그러니까 그냥 두통이 문제인 거지, 뭐 뇌 혈관이 어떻고 뇌 종양이 어떻고 그런 두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아픈 겁니다. 어떤 뭐 체질적으로 편두통이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나 여러 뭐 근육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두통인 것이고요. 편두통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물론 뭐 편두통이 어떤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기는 있는데, 자, 근데 두통과 뇌졸중을 얘기할 때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말한 뇌정맥혈전증인데 그 다음 한 가지가 이제 동맥박리가 됩니다. 동맥박리 이제 혈관이 찢어진 것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허준영 교수님이 아주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질문도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빨리 강의를 그냥 진행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뇌동맥 박리 이 부분이 젊은 환자분들한테서 중요한 이제 그 원인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동맥 박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맥이 있을 때 그 혈관이 특정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 막이 여러 막이 있거든요, 혈관에. 그 부분이 찢어지면서 피가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혈관이 이렇게 터지기도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박리 한 전체 뇌졸중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젊은 환자한테서는 꽤 많이 됩니다. 1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가 젊은 환자한테서는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 또는 이런 혈관 박리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뇌경색 자체가 이제 나이 많은 환자분들에서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혈관 박리로 인한 뇌경색 자체를 이제 다 이제 종합해 보면은 오히려 나이 든 분들한테도 많다, 이런 소견이 재미있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젊은 환자분들한테서 이런 이 뇌경색이 없더라도 혈관 박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15%까지도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빈도가 높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혈관 안에 피가 차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혈관 벽이 아예 이렇게 찢어져 나가면서 피가 외부로 뇌출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뇌동맥 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어떨 때 의심해서 병원을 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두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뇌혈관 박리도. 그래서 두통이 발생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두통, 뭐 어저께도 아팠고 뭐 일주일 전에도 아팠고 이런 두통이 아니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했다. 또는 머리가 다치거나 뭐 목을 흔들었다거나 마사지를 받고 나서 이럴 때 발생하는 두통일 경우에는 특히나 혈관 박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뭐 어디 공연을 가서 막 헤드뱅잉을 했다, 이러다가 갑자기 막 두통이 심하게 왔다는 것이 물론 근육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머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근데 혈관 박리를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검사를 무엇을 하냐? 기본적으로 뇌혈관 검사입니다. 목을 포함한 혈관 검사, 뭐 CTA든 MRA든 간에 혈관 검사를 하는 것이 기본 검사가 되겠고요. 어떻게 치료하냐라고 보면은 이런 혈관 박리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만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기보다는 그게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약물 치료를 잘 안 되거나 위험한 경우에 시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 정도 지나면 혈관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러고 나면은 혈관이 뭐 막혀있든 뚫려있든 간에 혈관만 안정화돼서 뇌경색, 뇌출혈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빨리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빨리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뇌졸중에서 유전자 부분인데, 유전병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가족분들 중에서 뇌졸중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뇌혈관에 직접 작용하는 유전병들이 있어요. 악전에 잠깐 보여주셨던 모야모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게 됐고요. 뭐 카다실 같은 좀 더 희귀한 병도 있고요. 이것들은 그냥 그 유전병 자체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이 직접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뇌졸중은 원래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근데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자체의 리스크가 되는, 위험이 되는 그런 유전병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40세 이하의 뇌경색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전체 염기서열 검사를 이제 해봤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이 그 중에 속했었습니다. 38세의 여자분이셨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말을 하는 라쿠나 임팍션, 열공성 뇌경색, 특정 미세한 혈관이 하나 막혀서 생기는 그런 뇌경색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원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건강검진에서 사실 나왔었던 분인데 굳이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30대 넘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신경을 안 썼는데 와서 보니까 뇌경색 있고 여기 목동맥도 경동맥도 좁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거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유전병이 있었다기보다는 고지혈증과 연관된 유전 변이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지혈증과 연관된 유전 변이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고지혈증이 수치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이런 병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들의 어떤 조합으로 인해서 또는 또 생활 습관이 또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뇌졸중이 있을 때 자녀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한 40% 정도 더 증가된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 습관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다면 위험 요소, 그러니까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흡연, 음주, 비만, 뭐 수면 부족, 수면 코골이도 사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던데, 그죠? 이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뇌졸중의 위험 요인입니다. 또 식습관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빨리 끝내고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읽어볼게요. 예. 교수님께서 한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팽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 40대 중반 올해 초에 열공성 뇌경색을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되게 이른 나이에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스타틴과 항혈소 환제를 반년 넘게 드시고 계시고 공중파 방송에서 보셨는데 배현정 씨라는 분도 열공성 뇌경색이셨다고 하네요. 당뇨가 원인이라고 해서인지 항혈소 환제는 안 드신다고 했다고 그러네요. 뭐 어떤 방송에서 열공성 뇌경색은 항혈소 환제를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질문을 받는 거는 먼저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환자분 상태를 제대로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답변이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의 뇌열공성 경색격 같은 경우에는 항혈소 환제를 먹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눠보자라면은 이제 소혈관 질환이라는 개념인데 저희가 앞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뇌경색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소혈관 질환이라는 게 있고 소혈관 질환의 하나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열공성 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소혈관 질환이 있을 때 항혈소 환제를 먹어야만 하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논리의 여지가 의견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그런 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열공성 경색이 생겼다. 보통은 항혈소 환제를 드시기는 하죠, 보통은. 근데 이제 약을 안 먹는 거는 뭐 다른 또 원인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별 환자에서 정확히 하는 거는 꼭 요 열공성 경색 말고 다른 뭐 출혈의 위험이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약을 처방을 안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열공성 뇌경색에서는 항혈소 환제를 드시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진단명이 정확한지에 대한 그 논란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열공성 뇌경색, 저희가 말하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그쵸. 하면은 항혈소 환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네네. 그거는. 예, 그거는 이견이 없는 부분인 거고,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미국 심장학회, 유럽 심장학회, 대한 심장학회, 뭐 어디서든지 이거를 항혈소 환제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는데, 이 저희가 말하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증상이 동반된
경우도 많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급성 뇌경색으로 보이는 경우, 그럴 땐 당연히 혈성표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증상으로 건강검진상에서 나왔는데 이게 열공성 뇌경색이 아니라 소혈관 질환인데 그걸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이제 뭐랄까요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있죠. 그럴 때는 안 드실 수도 있겠다고 네. 봅니다. 예, 그거는 임상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전형적인 열공성 뇌경색, 예를 들어서 심지어 마비가 왔다든가 어떤 감각의 저하, 뭐 마름이 안 됐다든가 이런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항염성 판제를 드시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도 사실 진짜로 열공성 뇌경색이 맞다라면 정말 아주 특별한 사유, 뭐 출혈 경향이 너무 심하거나 뭐 출혈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약을 못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특히 40대시라고 하면 젊은 분이시라고 하면은 이거를 안 쓴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합니다. 예. 뭐 출혈성 경향이 있을 때 그때 잠깐 끊었다고 그쵸,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근데 출혈이 멈추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잘못 전달돼서 환자분들이 또 약을 끊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걱정돼서 제가 그러는 건데요. 네. 뭐 약의 용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그쵸, 좀 더 예. 약한 약을 쓴다 뭐 이럴 수는 있어도 네. 항염성 판제를 안 쓴다는 건 왜냐면 뇌경색이라는 것 자체가 재발하는 병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허준영 교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확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열공성 뇌경색이 있으면 항혈성 판제를 먹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진단이 맞는지에 대한 네. 논란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뭐 어떤 꼭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 상황이 열공성 경색이라는 게 진짜 맞는지를 꼭 맞으면 하시겠죠. 하여튼 주치의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네. 넘어가시죠. 예. 제가 네. 네. 제가 할까요? 편하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주거니 네네.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시죠. 그럼. 네, 피플님께서 써주셨는데 저도 40대 중후반입니다. 플라빅스, 고혈압약, 위장약, 스타틴 4개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앞으로도 30년 이상 먹어야 되는데 이토록 오래 먹어도 괜찮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상은 아주 약한 구음장애만 살짝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이라서 이걸 평생 약을 써야 된다는 게 처방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특히나 젊은 환자분들이시고 분명히 뇌경색이 있으시니까 약을 평생 쓰셔야 되는데 이 약을 평생 드셔야 됩니다라는 말 자체가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더 마음이 힘듭니다. 그 말을 하기가. 근데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평생 드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재발을 하는 병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약을 써서라도 그 확률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약을 먹는다고 100% 예방되는 것도 아니지만서도요. 그래서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젊기 때문에 더 오래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연별로 이제 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재발할 확률이 이렇게 축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약을 꼭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마비, 그러니까 증상의 유무 또는 증상의 어떤 강도 이런 중증도랑은 사실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뇌경색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그 다음번 뇌경색이 어디에 올지에 따라 또 증상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랑은 사실 아쉽게도 별로 연관은 없긴 합니다. 혹시 첨언해 주시면 더. 외래에서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는 되게 가볍게 넘어갔는데 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뇌졸중 예방약, 그러니까 예방약입니다.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요. 재발하지 말라고 먹는 약이니까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도 저희도 사실 마음이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항상 마음이 힘들죠. 이번엔 제가 또 질문. 네. 근데 이거 파킨슨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 파킨슨 쪽으로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엔젤님께서 주신 질문이시고요. 83세 여성이고 팔떨림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 가서 진료받고 파킨슨 약을 처방받고 2개월째 복용 중이시고 첫날 설문지 같은 검사지에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우울증 약도 주셨다고 합니다. 환자 본인은 우울증상 없다 하시고 보호자가 보시기에도 우울증상은 없으신데 계속 주무시면 졸리시다. 복용하셔야 되는지. 네. 짧게 그냥 얘기하고 그렇죠. 우울증약 중에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꽤 있는 편이고요. 이거는
뭐 네, 일단 졸음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들도 우울증이 많으셔서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파킨슨 검사 중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게 그 자체가 사실 본인이 보시기에 우울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우울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쓰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울증 약이 만약에 많이 졸리시다고 하시면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우울증 약이라는 게 다양한 게 있고 부작용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필요하시니까 보통 처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필요하지도 않은데 약을 처방할 이유는 솔직히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파킨슨 전문 선생님께서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크레파스님이 올려주셨는데 여자 37세 3년 전 원인 불명 손해경색 진단받았습니다. 아스피린, 크로피렐, 리피토정 복용 중인데 여자 임신 출산 시 시도락에 재발이 걱정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네. 예.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데 혹시 배종훈 교수님 조금만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는 하고요. 특히 원인 불명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동맥 박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출산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동맥 박리는 약간 어떤 물리적 현상에 따라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뭐 생리적인 우리 몸에 타고난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약간 어떤 물리적인 하나의 이벤트로 생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뇌경색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발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뇌경색이기 때문에 근데 소뇌경색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보다 동맥 박리에 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 소뇌경색이 물론 우리가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 알고 보면은 동맥 박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신 출산에 대해서 저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정말로 뭔가 다른 게 의심이 될 만한 어떤 기저에 뭔가 있을 거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출산의 어떤 금기는 아닌데요. 금기는 아닌데 분명히 위험도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특히나 저희 나이 때 이런 적이시니까 고충이시다 보니까 들으면서도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또 꼭 부디 저희 잘 안전하게 출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제가 치사하지만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옹달샘님께서 63세 된 남편이 4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언어와 왼쪽이 마비되었다가 지금은 회복된 상태이신데 아직도 어지러움이 남아있고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우울증도 있어 보이시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다 보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도 하십니다. 시간이 가면 그런 분들이 좋아질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쵸. 일단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뇌졸중 후 우울증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의료진들도 조금 생각보다 이게 놓치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정말 흔한데요. 어쨌든 간에 본인에게 큰 일이 생긴 것이니까 그 자체로도 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언어 장애까지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뇌경색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떤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이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좀 우울증 영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뇌 기능의 회복으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더 회복되는 걸 보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적응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서 시간을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적극적인 우울증에 대한 약물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도 정말로 약물 개입을 통해서 이런 우울증을 호전시켜 드리는 게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마비가 있으시고 막 이럴 때 또는 어지럼증 남아 있고 이렇게 후유증이 있으실 때 뭐 이게 무기력증 때문에 계속 식사도 안 하시고 영양이 안 좋아지시니까 감염에 취약해지시고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안 움직이시고 이런 어떤 악순환을 도는 경우들을 가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약물적 치료, 정신과적인 치료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항상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빨리 진행을 그렇군요. 시간이 없네요. 네. 다음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부산 스누피님이시고 만 40세 여자분이신데요. 4월부터 아침에 두통 동반해서 깨고 책기가 혈압을 재보니 고혈압에 있었고 170대 평생 120대로 살았는데 그때 고혈압약 처방받았고 8월 달에 중성지방 약과 처방을 받았습니다. 뇌졸중 위험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혈압이 있으시면 어쨌든 위험군이시긴 한 그렇죠. 거고, 특히나 이제 고지혈증까지 있으시다 이러시면은 당연히 위험군이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위험군이라는 거 말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물론 이런 위험 요소들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가족력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혈압도 좀 더 낮게 낮추시고 항상 자주 체크하시고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뇌졸중 위험군이라고 하면 위험군이 할 수 있죠. 위험인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뇌졸중 예방약, 뭐 아까 항혈소판 이런 걸 먹어야 되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이긴 하고 고혈압이나 이런 이상 지질혈증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팽이님, 원인 불명의 뇌경색은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뭐 이거는 좀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못 찾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허준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유전자 검사들이 요즘 많이 이제 보편화되었는데 어떤 전통적인 방법의 검사들로 원인을 못 찾았을 때 어떤 유전 검사를 통해서 사실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수준의 검사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했을 때 원인을 찾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기는 합니다. 네, 첨언해 주실 말씀. 특별히 없습니다. 뭐 30% 정도 넘는 사람들이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파킨슨 질병, 요 다음 질문은 저희가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시지만 엔젤님 제가 질문을 대답 못 해드리겠고요. 뿌리지아님, 네. 뇌영양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왜냐면 저희가 질병을 치료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의사들이 좀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면이라든가 뭐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 물론 내 영양제가 뭐 먹어서 나쁠 것만 없으면, 부작용만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좀 개인적으로 너무 비싼 거 돈 쓸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는 그 건강식품을 그 처방약 대신 드시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괜히 이게 건강식품이고 이게 처방약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마치 건강식품이 더 좋은 것처럼 홍보, 마케팅에 속아서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효과가 없는 걸 드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안 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좀 잘 안 보이시죠? 크레파스님, 원인을 못 찾으면 서울 대형병원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 생각에는 뭐 일부는 있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 비중이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한 유전자 검사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뭐 열린 그 난원공 개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무조건 하는 것들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찾는 비율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 대형병원을 가야 되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요. 네. 다음은 용철 김님께서 저는 뇌실내 출혈이었는데 배가 아프고 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뇌출혈이라서 저희가 보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좀 그럴 수 있긴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산 수도피님 다시 질문 주셨는데요. 간질환으로 혈소판이 일반대로 낮은 사람의 경우에도 혈전 등에 의한 뇌졸중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쵸. 뭐, 오히려 혈소판이 낮아도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바꿔서 혈소판이 낮은 분들은 출혈의 위험도가 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혈전에 대한 방지의 약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게 혈전약, 그러니까 피를 묽게 준 약인데, 이런 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부작용이 조금 잘 생길 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 혈전 부작용보다 출혈 부작용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는 글쎄요, 사실 이런 건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 좀 여러 가지 출혈 위험이 너무 가장 위험한 것 복잡한 같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음은 박성리님 코로나 백신 맞고 200에 160 찍고 40에 5 복용하고 있습니다. 암로드 비타민 사탕 복합제예요. 4년 차고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혈압약 먹어서 커피 자주 마셔도 혈관에 괜찮을까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커피를 안 마시면 더 좋죠. 그쵸. 예, 네. 디카페인으로 위주로 드시고요. 네. 모든 위험 요소가 뭐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술 뭐 이 정도 먹어도 되냐, 뭐 담배 조금만 줄이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위험 요소라는 거는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어떤 연속적인 거라서 뭐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라서요. 무조건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쉽지만은 조금 조절을 하시는 걸로 예, 그렇죠. 기호식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렇죠. 예, 믹스 커피 같은 거 특히나 좀 안 조심해야죠, 좋다고 조심해야죠. 예,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피플님, 치과 치료 임플란트를 해야 돼서 약을 발치, 임플란트 시술 때마다 각 5일씩 끊어야 한다는데 이 기간 동안 재발 확률이 평균적으로 높은가요? 또한 열공성 경색은 재발 확률이 다른 뇌경색 비하 비교적 낮다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좀 간단하면 간단한 복잡하다면 복잡한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이건 사실 이게 좀 실제 그 그쵸. 현장에서 좀 곤란한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게 맞아요. 근데 위험도에 따라 너무 달라서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막 혈관이 한쪽에 막혀 있고 한쪽은 네. 조금밖에 없다. 막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최근 뇌경색이 생겼으면 재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높은지 여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뭐 최대한 안 끊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서도요. 어쩔 수 없으면 그래도 치료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겠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론 그 정석대로 하자라면은 단순 발치에서는 약물 중단이 권고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시술할 때 약을 끊는 기간 역시 무조건 5일은 아니고 약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치 선생님밖에 모르니까요. 예. 네. 네. 하늘 아래서님 안녕하세요. 저도 40대고요. 원인 불명의 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소혈관 질환이라 하더군요. 마비는 없고 저는 발음이 정상일 때보다 약간 힘들었지만 듣는 이들은 정상 같다고 하시네요. 궁금한 원인을 혹시라도 찾게 된다면 플라빅스라는 스타틴 약을 끊을 수도 있는 건지. 네. 아까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열공성 뇌경색 있을 때 약을 뭐 안 먹었으니 이거랑 비슷한 얘기 같은데 네네. 끊을 수 없는 게 맞겠죠. 약이 이거는. 바뀔 수도 있죠. 원인이 말을 해서 뭐 다른 거다라고 하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죠. 항혈전제를 계속 드시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발을 하는 병이라서 네. 앞으로 딴 데 또 재발해서 그때는 더 심각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재발하기 위해서 예. 약을 끊기도 좀 어렵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또 읽어드릴게요. 부산 수누피님, 간내와 내간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모친께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기관 절개를 하셨는데요. 3년이 지나 트라를 제거했습니다. 퇴원 당시 저산소성 간내 손상, 뇌간 손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목소리 트라를 제거한 지금도 하이톤이고 약간의 유화 퇴행이 있습니다. 네. 대답을 또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 디엔세팔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로 하니까 제가 뭔지 뭐라고 답변을 이게 그 해부학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저산소성 아마 그 이제 뇌 줄기 쪽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시는 거긴 한데 글쎄 이거는 근데 뭐라고 이거는 대답을 정말 드려야 약간 좀 어려워요. 예, 저희가 너- 대답드리기 좀 예, 어렵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말해서 너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죄송해요. 이거는 예. 그냥 진료 기록을 보고 네. 확인해봐야지 알지요. 네. 이렇게 질문으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팽이님, 스타틴을 먹는 사람은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되나요? 반드시는 아니죠. 아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강식품인데 특별히 드시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특별히 뭐 코엔자임 Q10을 드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예.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건강식품은 건강식품일 뿐이니까요. 네네. 네. 민팔씨님, 얼마 전에 지방흡입을 했습니다. 색전증이라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없죠. 이거는. 네. 예방법은 없고요. 그냥 그 자체 시술에 엄청난 위험이 있는 시술이에요. 사실 지방흡입이 엄청 그쵸. 위험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딱 3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너무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나이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특히나 감정적으로도 많이 동감을 했던 것 같고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